예, 안녕하십니까. 덕지안밸리 이사입니다. 추로 특강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추록 특강이라고 하는 형태의 강의를 매년 하고 있기는 한데, 메가밸리사 와서는 실강으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학원을 옮기기 전에, 원래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추록 특강을 하면은 보통 한 세 분, 네 분, 이렇게 오손도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메가밸리사 측에 특강 하고 싶다. 제가 실강을 좋아하거든요. 실강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막 메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팜플렛도 만들려고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이렇게 띄워서 많이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게 특강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인강으로 들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냥 조그맣게 그냥 공지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 당황한 감은 없지 않으나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이 초록 특강 같은 경우에는 테마 특허법이라고 하는 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또 판례집이 출간된 이후에 새롭게 설시가 된 판례를 설명하는 것, 거기에 더 나아가 탑10 판례라고 아시죠? 올해도 탑10 판례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교환자료 아마 지금 받으셨을 건데 2013 탑10 판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판례집 추록 자료에 들어가 있을 거고, 만약 판례집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거기 앞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이런 탑10 판례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2023 탑10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3년도에 선고가 된 10개 선고가 된 수많은 판례 중에 2024년도에 선정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탑10 판례인 거예요. 2023년도라고 해서 변리사님 이거 잘못 갖고 오신 것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이렇게 10개의 탑10 판례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추록 특강이니만큼 앞서서 제가 기본이론 강의라든지 판례 심화 강의라든지 그냥 총칭해서 이론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판례는 부가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사항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2023년도 아마 11월경에 테마특허법 제7판이 그리고 판례집이 출간이 됐을 건데 그 이후에 선고가 된 대법원 사건들 그리고 저는 하급심 사건을 가능하면 안 가져오려고 하는데, 특히 하급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이 사건이 확정되는지 대법원으로 가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하급심 사건에서 확정된다면 법리적인 중요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원 사건은 이왕이면은 중요도가 높지 않다면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 정도는 다루려고 특허법원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쭉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는 이거 전자칠판을 바탕으로 하되 기본적으로는 판례 원문 볼 겁니다. 판례집 추록자료로 갈 거예요. 판례집 추록자료로 쭉 설명드리면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 테마특허법 기본서 추록 몇 페이지를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때 기본서의 추록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미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이 2024년도 3월 10일이죠.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탑10 판례 세미나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게 약간 여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부 정보를 살짝 빼와서 탑10 판례가 이렇게 선정이 됐구나라는 것을 미리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추록 특강이 촬영이 돼도 탑10 판례 세미나가 16일 날 진행이 되는데 16일 이후에 강의도 올라갈 거고요. 이게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강의 자료도 올라갈 거고 당연히 추록 자료도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때 추록 자료는 여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10 판례 세미나가 진행된 이후에 제가 세미나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를 할 거예요. 다만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추록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올라갈 거고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페이지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찾아가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유의미한 내용에 변경이 있다거나 추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메가밸리사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판례 자료 옆에 펴주시고요. 판례 자료 옆에 펴주시고
2023년도 탑 10 판례 10개가 선정이 됐는데 보시면은 볼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만 볼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번, 2번, 3번만 뭐 대법원 사건이긴 한데 얘네만 대법원 사건이라서 볼드 처리했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탑 10 판례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10개의 리스트를 선정을 하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더 선정을 해서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회의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애들이 셋이라는 거죠. 걔네 셋이 얘는 1, 2, 3예요. 다만 이 1, 2, 3는 기존의 테마 특허법 기본서나 판례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다만 밑에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연관관계는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취지냐? 여기 판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얘네 셋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밑에 5번부터 쭉 시작을 해서 이게 왜 다음 페이지가 빠져있죠? 여러분도 어쨌든 그 탑10 판례 그 선정 그 특허법학회 선정 탑10 판례 보시면은 그 여기서는 여기 이게 왜 한 번 넘으면 두 페이지가 갈까요? 이게 다음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찾았네요. 3번 이후로 4번부터 11번까지 더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에서 따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각각의 사건들을 담당하신 뭐 교수님이라든지 뭐 변호사님이라든지 판사님들이라든지 분석하는 자료를 그냥 업로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특허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건 경과를 다 분석을 해서 확정이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법원으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특허법원 사건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수험적인 의미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안감이 있으면 안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모든 강의에서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탑10 판례니까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은 드리되 막 너무 중요한 A급, S급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탑10 판례 10개라고 하고 있는데 11개네요. 이 탑10 판례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특허법 학회에서 하나 더 선정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목록에만 포함을 하는 것이고 특허법 학회 말고 다른 학회 세미나에서 이 판례가 다뤄졌던 적이 있어서 그냥 목록에만 추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얘네들 쭉 설명드린 이후에는 24년도 전후로 선고가 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허법원 사건 하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칠판자로 보시면은 이게 탑10 1번이에요. 이거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그냥 훑고 가겠습니다. 균등론의 제3요건과 관련해서 특허 발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1이고 확인재산 발명이 A 더하기 B 더하기 C2일 때 균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균등 세3요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 기준 시점을 특허 출원시를 기준으로 보냐 또는 침해시를 기준으로 보냐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출원 이후에 공지가 되어 있는 기술이 참작될 수 있냐 없냐 가 달라졌던 사건이죠. 언제 기준으로 봅니까? 침해시를 기준으로 하죠.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권리범위학의 심판 같은 경우에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판례 심화 강의에서는 이거 사실관계까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쟁점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특허권자가 당초 출원할 당시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라지 C라고 하는 기능적 표현으로 가능한 한 넓게 권리범위를 설계를 한 상태에서 출원 이후에 심사 과정에서 라지 C가 기능적 표현이다. 그래서 불명료한 기재다. 명확성 요건을 지적받고 이를 구체적 구성으로 하는 C1으로 한정하는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항변을 한 거예요. 무슨 항변을 했냐? 의식적 제외 항변을 한 겁니다. 의식적 제외가 인정될 수 있겠냐까지 쟁점으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설명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 아닙니다. 얘가 단연코 A급, S급이에요. 그리고 균등론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뒤에 탑2로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이거 작년에 엄청나게 설명드렸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디자인보호법에서 뭐 출제가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이라고 하는 건 특허 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는 기술과 비교해서 동일하거나 또는 용이하게 도출이 가능해서 이른바 얘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랑 대비해 볼 필요도 없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이죠. 근데 자유실시 기술의 주장의 대상이 되는 이 기술이 공지예외 주장의 대상이 됐을 때 이거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이 허용될 수 있겠냐? 이거 당연히 A급, S급이죠. 이거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탑 2로 들어간 거고요. 탑 3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너무 퀄컴사라고 직접 썼네요. Q사가, 여러분 다 아시는 Q사가 이 이동통신 라이센스 시장에서 프렌드 선언을 한 표준 필수 특허권자고 이 퀄컴사의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같은 팀인 거죠. 원팀, 형제사라고 볼 수 있는 계열사가 다른 하위 시장인 부품 시장에서 특허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갖는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엄밀하게 말해서 특허법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탑10 판례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얘는 엄밀하게 말해서는 공정거래법 내용이지 절대 특허법에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험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얘도 탑10 판례로 들어간 만큼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판례 심화 강의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연코 A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판례는 정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1, 2, 3 이렇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판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판례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은 2021허 5174 사건이 있습니다. 2021허 5174. 이 사건 탑10 판례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술적인 내용도 조금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A급, S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다라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보시면은 목차 보시겠습니다.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물 재창출이 뭐냐? 여러분들이 특허법 공부하시면서는 아마 처음 보시는 단어일 것 같아요.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물의 재활용 또는 신약 재창출이라고 불리며 이미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이나 또는 안정성은 있지만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서 허가받지 못한 약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이래요.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물이래요. 이미 시판되고 있다라는 파란색이 잘 안 보일 거라서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물이래요. 시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 제조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시험을 통해서 확인받아야 돼요. 뭐를? 이거 안전하다. 우리나라의 의약품으로 시판돼도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유효성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효성이 의학 용도로서 기능을 갖는 거죠.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중에 안정성은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의약품으로서 시판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어떤 대상 질병에 대한 편의상 대상 질병 A라고 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 약물로서 효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안정성은 확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얘를 가지고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로 신약으로서 재창출하는 거 다른 질병 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 B로 재창출하는 걸 약물 재창출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냥 의학 용도에 속하는 겁니다. 의학 용도가 이거죠. 어떤 특정 물질을 가지고 대상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것. 그 중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물을 가지고 그래서 안정성이 확인된 것을 가지고 더 연구 개발을 해서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 이거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냥 의학 용도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관련된 이 기사 하나 들고 왔는데 하나만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청구항 보시면은 이 사건 청구항 1에는 랄록시펜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냥 유효 성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이 이미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기사 몇 줄만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유효 성분 이를 포함하는 의약품은
원래는 기존에 어떻게 쓰이고 있었냐? 골다골증 치료에 쓰이는 약제였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고 제품화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 국내 정부 기관에서 얘를 갖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골다골증 치료에 쓰이던 약제인데 확인했답니다. 뭘 확인했냐? 얘가 코로나 치료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게 약물 재활용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물 재활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판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이나 또는 효능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정성은 인정받았지만 효능을 인정받지 못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그 약물을 대상으로 대상 질환이나 질환을 확인하는 신약 개발 방법입니다. 이는 특정 대상 질환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부터 새로운 대상 질환을 규명한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 이거 뭡니까? 의학 용도죠. 의학 용도 발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 투여 용법 용량도 의학 용도와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다고 설명되지 않습니까? 둘은 다른 것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거고 얘는 그냥 의학 용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학 용도의 하위 개념인 겁니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의학 용도의 진보성 판단 방법 나와 있죠?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쵸? 의학 용도의 진보성 판단 어떻게 합니까?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비 대상이 되는 선행 문헌의 그 치료 효과를 객관적인 실험 등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죠. 임상 실험까지 확인할 필요 없죠. 그 법리 똑같은데 문장 이것만 추가하면 됩니다. 바로 위에 보시면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특정한 기술 수단의 추상적인 우열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선행 발명이 게시되어 있거나 선행 발명이 시사 또는 암시하는 기술 사상과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의 기술 사상, 즉 기술 사상을 갖고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약물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임상시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그 강의 자료 그 7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각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한 거 있는데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의약품을 가지고 다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전 단계를 거칠 때 그냥 그 임상시험을 전 단계에서 간단하게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기술력 완전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전 임상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시험관에 담아놓고 세포로 시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 AI나 컴퓨터 기술을 갖고 그냥 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임상실험 전 단계에서 어떤 의약품이 임상실험으로 가는 것이 적법한지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전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배경지식으로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유효 성분과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 성분으로 해서 이거 그냥 바이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1, 바이러스 2, 바이러스 3, 바이러스 4, 바이러스 5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5 중 선택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선용 조성물, 의학 용도 발명이죠. 근데 여기서 대상 질환과 관련해서 바이러스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청구항이라고 하죠? 마쿠시 청구항. 그쵸? 마쿠시 청구항이죠. 마쿠시 청구항인데 얘가 실제로 우선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전제되는 쟁점인데 가져가세요. 마쿠시 청구항에는 하나의 청구항에 여러 개의 발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권 주장을 할 때 우선권 주장의 효력은 발명 단위로 인정이 되죠. 하나의 청구항에서 발명별로 판단 시점이 달라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도 지금 마쿠시 청구항 형태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선출원 1에는 얘네들이 들어가 있었고, 얘네들 바이러스 1, 2, 3, 4가 들어가 있었고, 바이러스 5는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총 5개의 발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판단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바이러스 5. 얘 판단 기준 시점 언제다? 이때다. 그리고 오늘 문제되는 선행 발명은 이때 공개가 된 겁니다. 이때 공개가. 그래서 바이러스 1, 2, 3, 4, 5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된 발명 중에 5번 발명만 지금 진보성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마쿠시 청구항에서 어느 하나의 발명이라도 진보성이 없다면 청구항 전체로 거져야 되죠. 얘가 여기서 직접 쟁점이 되진 않았지만 문제로 나오기 좋죠. 그쵸?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가시고 문제되는 사항은 이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랄록시펜이라고 하는 물질을 포함을 하면서 이거 바이러스 5를 선택한 이 개선용 조성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의학 용도라고 할게요. 의학 용도. 의학 용도와 관련해서 진보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성이 없다라는 지적 누가 해야 됩니까? 심사관이 해야 되죠. 심사관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행문헌을 제시를 했는데 랄록시펜은 나와 있었어요. 성분은 물질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개선용 치료 방법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용도가 나와 있긴 했는데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규성 문제는 아닌 겁니다. 진보성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신규성 문제로 갈 얘기가 아니에요. 진보성 문제인 건데 얘는 이 임상실험 전 단계를 AI를 이용해서 가상 검색을 통해서 했고 얘는 내가 실제로 실험감을 통해서 한 거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주장하냐? 출연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야, 네가 제시한 그 선행문헌은 직접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지 않냐? AI를 통해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가상으로 실험한 것에 불과하지 않냐? 나는 내가 효과를 직접 확인한 거다. 의학 용도는 대상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죠. 의학 용도를 발명했다라고 했을 때 발명의 의의는 오랜 시험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발휘됐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게 의학 용도 발명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확인한 거고 의학 용도 발명에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확인을 안 한 거다. 그러니까 내 발명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건 무엇이냐? 야, 아무리 얘가 뭐 이런 방식으로 너는 B라는 방식으로 했고 얘는 A라는 방식으로 전 임상 실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특허 발명은 구성과 구성을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학 용도 발명의 구성은 의학 용도죠. 의학 용도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의학 용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예, 어디 갔죠? 그 탑10 4번, 5번, 6번이 좀 길게 설명이 될 겁니다. 4번, 5번, 6번. 그 두 번째 문단 있죠? 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6페이지 두 번째 문단 밑줄 친 것만 가겠습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특정한 기술 수단의 추상적인 우열을 갖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이거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전 임상 실험 자체가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우열한 것이니까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 사상과 기술 사상을 비교해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특정한 기술 수단의 추상적인 우열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시사 암시,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지 또 통상의 창작 능력을 발휘해서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것인지 기술 사상과 기술 사상을 비교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실관계도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방가로 2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범 구성요소 1은 이 랄록시펜, 그러니까 유효 성분이 똑같다는 내용을 제가 중략해 놓은 거고요. 방가로 4번 구성요소 2번 보시면은 밑줄이 쭉 쳐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살스코브 제가 제약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게 이름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 5번 중에서 선택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성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다만 의학 용도를 도출하는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 발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진보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 차이점은 출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얘를 임상시험 단계를 실험관 단계로 했는지 아니면은 AI를 통하는 가상 단계로 했는지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럼 진보성 판단하겠다. 뭘 판단해 보겠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쉽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참고 삼아서 읽으세요. 인비트로 방법은 그러니까 이 출원 발명에서 사용한 방법은 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전 단계를 실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전 단계 실험 단계가 있는데 이거 그냥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참작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 그냥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선택된 것이다. 예측의 난이도가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은 세 번째 소결론 부분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과후 답은 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인데 중괄호 1번 내용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괄호 1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니까 중괄호 2번에 바로 위에 있죠. 밑줄 친 부분 중괄호 2번에 바로 위에 보시면은 1번 방법보다 2번 방법이 뭐 예측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얘보다 추상적인 수단 측면에서 우월하다라고 하더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술수단 사이에 추상적 우열 자체가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거나 기술사상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사상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이라도 얘가 시험 문제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나올 거예요. 예컨대 출원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괄호 2번은 원고의 주장인데 이거는 사실 주장 자체가 법리를 잘못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뭘 주장했냐? 얘가 선행문헌으로서 제시가 되려고 하면은 치료 효과에 대한 확인 등이 데이터 등으로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얘는 있을 리가 없다. 가상실험이니까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진보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거 주장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진보성을 판단할 때 대비 대상이 되는 선행문헌은 반드시 완성될 필요 있습니까? 아무리 의학 용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죠.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면 아싸리 신규성이 없는 거고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진보성 단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주장 자체가 이건 이유가 없어서 사실 뭐 크게 읽어보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참고 삼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네 번째 탑10 판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이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예, 된다고 해주시겠죠?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탑5 가기 전에 탑6도 탑 어딨죠? 탑6 먼저 가겠습니다. 얘도 의학 용도 발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판례 자료에 11페이지고요. 11페이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이해되시죠? 비교 대상이 되는 선행 발명이 실험 등을 통해서 확인까지 돼 있으면 아싸리 그거는 완성된 발명인과 동시에 신규성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확인이 안 돼 있는 즉 임상실험 전 단계에서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인 거니까 진보성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고 아니 변리사님 이거 의학 용도도 게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거 물질도 게시가 되어 있으면 신규성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탑6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리 기전의 특허 대상성이고 얘는 사실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양리 기전이 의학 용도 발명에 대해서 구성이 될 수 있겠냐? 이거 아마 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59회 때도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없고 기존의 법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첫 번째 문단에 있는 판례 법리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줄 친 것만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특정 물질의 의학 용도가 해당 질병 또는 약효로 특정되어서 즉 의학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양리 기전이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역할을 못하죠. 양리 기전의 역할은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것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 양리 기전의 구성 요소로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고 59회 문제 3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59회 문제 3번. 이거는 그냥 이거 법리를 알고 있냐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 법리가 새롭진 않고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시제로 청구항이 이랬습니다. 전풀 전초 추출물이래요. 편의상 물질 A라고 하겠습니다. 물질 A를 포함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광 신생 억제용이라고 하는 용도가 특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 나는 지금 이거 의학 용도 발명으로 출원한 거다. 그리고 내가 특정한 의학 용도는 혈광 신생 억제용이고 이 의학 용도를 발휘하기 위한 기전, 즉 양리 기전은 이거다.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을 막는 것. 이게 기전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출원인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세포의 증식을 가져오는 거. 이게 기전이고 그냥 편하게만 쓰겠습니다. 이게 기전이고
이 기전으로 인한 의학 용도는 혈관 신생 억제다. 얘가 용도다. 그러니까 얘를 용도로 파악해서 진부성을 인정받겠다라고 출원인은 주장을 한 건데 심사관이 이렇게 판단을 안 한 겁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이와 같이 판단을 했어요. 출원 당시 기술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저 물질 A를 이용해서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는 기전이 발휘될 수 있고, 즉 얘가 기전이고, 출원 당시 기술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저 물질을, 저 유효 성분을 이런 기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암 치료 효과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얘가 효과고 얘가 용도다 라고 인정받아서 진부성을 부정받았던 사건입니다. 너가 주장하는 얘는 이 기전의 하위 기전일 뿐 의학 용도는 이거라는 거예요. 암 치료 효과. 그래서 저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기전은 의학 용도로서 구성 요건으로서 의미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예, 읽어보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은 밑줄 친 내용 따라가서 보시면은 또 의학용도 발명의 진보성 내용 나와 있죠.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이 됩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은 청구 범위에 기재된 혈관 신생 억제는 출원인은 이거 자체가 의학 용도라고 주장은 했지만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기술 수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얘는 기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기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기전은 의학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밑에 밑줄 내용 보겠습니다. 혈관 신생 억제는 출원인의 주장과 달리 출원 당시에 암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전의 하나로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은 청구 범위에 암 치료 용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 원고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데 두 번째 문단에 밑줄 친 부분 있죠. 혈관 신생은 대표적인 기전 중에 하나고 네가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얘는 그냥 암 치료 용도로서만 특허법상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양리 기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관계 가볍게라도 알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하시는데 큰 동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탑 6 내용이었고요. 의학 용도 발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테마특허법 기본서추록 잠깐만 볼까요? 기본서추록. 제 1차 추록 보시면은 7페이지에 진보성 파트가 있는데 각주 하나 추가했습니다. 우리 방금 같이 읽어봤던 판례 법리 각주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 법리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의학 용도 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론에도 이렇게 각주만 추가를 했고 뒤로 쭉 가셔서 그 14페이지 있죠? 14페이지. 296페이지 의학 용도 발명의 특허 요건과 관련해서 21번 각주 약물 재창출은 의학 용도다. 이것만 치환하고 이제 의학 용도를 푸시면 돼요. 약물 재창출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의학 용도다 치환하시고 의학 용도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뭐 특정한 기술 수단의 우열을 가려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법리 여기서 한 번 더 서술해 줬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위에 각주 보시면은 19번 각주에 그 양리 기전과 관련된 탑10 판례 아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하다라고 우리가 밑줄 쳐서 읽은 부분 있죠? 거기가 각주에 한 번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례 정리했고요. 책이 정리된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양리 기전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솔직히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사건이 뭔지를 가볍게 아시고 약물 재창출 문제는 물론 저는 A급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기사도 조금 따왔고 이게 정부기관이 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목도가 좀 높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물 재창출은 그런 좀 배경적인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두 가지 판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탑5 가겠습니다. 탑5.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제가 기본 이론 강의든 뭐 판례 심화 강의든 모든 강의에서 띄워놓고 설명을 드렸던 균등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토콜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지기술과의 관계에서 균등론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균등 제1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양발명의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출원 당시 공지기술 명세서 기재에 기초해서 이 특허 발명이 갖고 있는 특유한 해결수단, 그것의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지기술이 참작이 돼서 과제 해결 원리를 넓게 인정해 줄 것이냐, 좁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균등 2요건은요. 이건 사실상 균등 1요건이랑 같이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 2요건이 둘 다 얘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으로서 등가 관계에 있는지 실질적인 범위를 잡는 것이 균등 1요건, 2요건의 역할이고, 그럼 균등 2요건은 왜 따로 있냐? 균등 2요건은 1요건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언제? 얘가 보호 가치가 없을 때. 기술 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거나 공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 가끔 질문 주시는 게 이걸 헷갈려 하세요. 기술 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유실시 기술인가요? 아닙니다. 자유실시 기술인지는 발명의 실체, 그 구성이 공지되어 있는지 따져볼 문제고, 그 구성이 수단으로서 갖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어 있는지는 별개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자유실시 기술이랑 별개예요. 제가 이거 문제 GS를 구성하든 뭐 사례집이든 간에 변리사님 기술 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실시자가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은 구성이 공지되어 있는지 따지는 거고, 어쨌든 기술 사상의 핵심이 공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특허 발명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작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균등 2요건의 역할이죠. 이 내용까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균등 2요건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용 효과를 비교한다. 그래서 균등 1요건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제 해결 원리가 그대로 채택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선행 기술과 비교해서 기술 사상의 핵심이 보호 가치가 없다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공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이걸 갖고 비교할 필요 없다. 왜? 이건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고, 얘는 사실상 균등이 부정된다라는 결론이 도달될 겁니다.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특허 발명에 보니까 특허 발명이 특유한 해결 수단에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얘가 기술 사상 핵심 1, 2 복수개의 과제 해결 원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과제 해결 원리, 어느 하나의 기술 사상의 핵심은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냐? 이게 이 특허 법원 사건의 법리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거부터 볼게요. 목차 보겠습니다. 사안포섭하는 목차. 방가로 2번 찾으셨죠? 구체적인 검토. 그래서 균등 1요건 판단하고요. 균등 1요건 판단하는데 첫 번째 목차가 뭡니까?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무엇인지, 그 기술 사상의 핵심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지 여부를 따져서 광협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채택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 우리 원리에서 다른 거 하나도 없죠. 밑에 보시면은 이 사건 특허 발명 명세서상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을 해보면은 가번 어쩌고 하고, 이거를 기술 사상 핵심 1이라고 할게요. 1. 핵심 1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1. 나번 어쩌고 이걸 기술 사상 핵심 2, 핵심 2라고 하겠습니다. 복수개의 기술 사상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파악되시죠? 근데 이 사건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여러 선행 기술과의 관계에서 재발 사정을 고려해 보자면 기술 사상의 핵심이 모두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느 하나의 기술 사상의 핵심, 편의사 핵심 1이 공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다른 핵심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리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9페이지에 가셔서 맨 위로 올라가셔서 가번 목차 보시면은 균등론과 관련된 일반론적인 내용 쭉쭉 인용을 하고 있죠. 여기 새로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나번 목차 보겠습니다. 균등 1요건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균등 2요건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방가로 4번 특허 발명이 복수의 과제 해결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 해결 원리가 각각 다른 선행 기술에 대해서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실제 사건에서는 1번은 공지됐고 2번은 공지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1번도 공지됐고 2번도 공지됐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작용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공지되어 있다라고 해서 전체가 공지된 것으로 단언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복수의 과제 해결 원리의 결합 자체가 공지되었다거나 또는 자명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공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이거 실제 사건은 핵심 1만 공지된 거, 핵심 2는 공지 안 된 거. 근데 만약에 얘도 공지됐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갖는 그 작용 메커니즘까지 전부 다 공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성 판단할 때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 발명 판단하실 때랑. 그 내용입니다. 더욱이 복수의 과제 해결 원리 중 일부는 공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이거예요. 일부는 공지되었더라도 나머지도 공지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균등 여부가 다퉈지는 구성 요소가 공지된 과제 해결 원리와 무관한 것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C와 C'이 다퉈지고 있는 상황인데 1이 공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2가 공지됐다고 볼 수는 없고 얘네들이 1과 만약에 관련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거 갖고 판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관한 것이라면은 그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냥 원칙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제 해결 원리가 같은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갖고? 핵심 1을 갖고. 그래서 옆에 사실관계도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중괄호 3번 검토 소결이 있네요. 그래서 기술 사상의 핵심 중이라고 하면서 밑줄 쳐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1번 핵심 1번. 핵심 1번은 출원 당시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어쩌고 하는 핵심까지 핵심 2번은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1항 발명, 특허 1항 발명은 핵심 2번과 관련해서는 선행 기술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 과제를 해결했다고 할 것이다. 즉 균등론을 통해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 해결 원리다. 그럼 이걸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오케이 그러면 기술사상 핵심 채택했네요. 과제 해결 원리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지 따져보니까 채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똑같죠? 그리고 과제 해결 원리 그대로 채택하고 있으면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균등 2요건도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균등 3요건과 관련해서도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 관용 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균등 3요건도 만족한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탑 5와 관련된 내용이고 얘는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균등론과 관련해서 탑10 판례 하나 또 있죠. 1번 판례. 균등 3요건 그것도 공지기술과의 관계에서 공지기술을 어디까지 참작할 수 있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거 제가 기출 심화 강의나 아니면 다른 답안 작성 그러니까 서술형 입문 강의에서도 설명드리는데 균등론이 작년에 나왔어요. 균등론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A급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 드디어 작년에 처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균등론과 관련해서는 다시 출제될 수 있는 판례 법리가 아직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60회 문제를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균등론이 어떤 판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물어봤다라기보다는 또는 적절한 사례풀이를 물어봤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내용 기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균등론은 저는 다시 나올 수 있는 A급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파단은 무엇이냐? 제 1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번 판례 탑10 1번 그리고 얘도 충분히 엮여서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균등론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나올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 균등 1요건도 마찬가지고요. 2요건도 마찬가지고 균등 1요건, 2요건의 공지기술 관계 이 판례랑 특허번 판례랑 엮여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균등 3요건이 아예 별개 설문을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만약에 1번 판례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의식적 제외도 다른 설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는 제가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균등론과 관련된 판례 설명을 드려봤고요. 기본서 볼까요? 기본서에 보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해마특허법 교재 갖고 계신 4번 목차에 균등치의 이유권 있죠. 그래서 중괄호 1번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 방법, 원칙, 그리고 공지되어 있는 경우 예외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 3번에 추가한 거예요. 복수의 과제 해결 원리를 가지는 경우 그 기술 사상의 핵심 공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이하에 있는 내용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219페이지에 균등 제3요건 구성 변경의 용이성과 관련해서 이 2020 이후 210 사건은 이미 기존에 책에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탑10 판례 표시만 추가되었고, 변경된 부분은 중괄호 3번에 반괄호 1번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법리는 아니에요.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방법을 판례가 법리로 직접 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균등론을 준비한다,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여러 사건들이 보통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건별로 이런 문구들을 쓰고 있다라는 형태로 반괄호 1번 본문을 넣었고, 이거 새로운 내용 추가한 게 아닙니다. 기존에 그 기본서에 있는 각주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균등 3요건이 뭐 A급 쟁점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 방법을 답안지로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건데, 기존 교과서 본문에는 고등법원 판례만 있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상으로도 가능한 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 표현을 통해서 서술하는 것이 점수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구성 변경의 용이성을 인정한 적이 있다라고 반괄호 1번을 정리를 했고, 기존의 고등법원 판례를 그냥 반괄호 2번으로 내린 겁니다. 고등법원 판례는 그냥 참고예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탑 4, 5, 6번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탑 7번부터 파라미터 발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정신 없으셨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있는 내용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